무능한 상사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면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몰고 온다. 우욱하는 행동에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한 교관의 심정부대로 차출되어서 훈련병들을 훈련 교관으로 배치되었다. 훈련소는 원래 있던 부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 훈련병들을 데리고 특별히 행군 훈련을 했다. 행군 도중에 두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병사들의 안전 문제로 그는 자전거를 타고 훈련병들보다 먼저 사거리에 도착해서 교통 상황을 살펴보면서 행군에 지장이 없도록 조율했다. 그런데 그는 저속게도 행군 도중에 사단장을 마주쳤다. 새로 임한 이 사단장은 새벽마다 평상복 차림으로 조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침 훈련병들이 행군하는 그 길을 지나던 참에 그들을 보게 된 것이다. 사단장은 지친 모습으로 소문을 떡거리며 행군하는 훈련병들과 달리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며 달리는 교관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호통을 쳤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당장 그 자전거를 버리고 훈련병들과 같이 행군해서 부대로 돌아가도록 한다. 교관은 곧바로 달려와서 사단장에게 거성난 뒤 앞뒤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단장은 전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여를 먹느라고 지금 당장 병사들과 같이 행군하여 부대로 돌아간다. 실시. 그러자 교관은 그 자리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로 그를 쏘아붙였다. 사업으로 다음에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지금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전거를 탄 채 부대로 손절까지 달려갔다. 그날 오후 그는 훈련 교관에서 면직당에서 자리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앉은 자리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말투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상사는 상사의 위치에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다. 어쩌면 상사가 혼을 내거나 지적이라도 하면 혀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가끔은 상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억울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되뇌이면 상사에 대한 불만한 한없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상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설령 상사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화내거나 지적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이 화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받아쳐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상사는 상사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자리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상사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주 우욱하는 언성 높이는 부하 직원을 좋게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 흥분한 상태에서는 상사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자. 진짜 상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성을 되찾은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라. 이때에도 문제에 관해서 차분히 대화를 나누되 우격다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늘 H는 상사에게 화를 내고 말했다. 업무적으로 일어난 과실이 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상사가 앞뒤의 맥락을 잘 모른 채 그에게 그 쓴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상사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저 자리에 올라서 부하 직원들에게 비난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날 퇴근실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는 아쉬울게 웃었다. 그 다음날 바로 그의 임금을 정리해서 결산해주고 곧바로 집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H는 회사를 나서면서 비로소 자신이 다시 한번 험난한 취준생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당분간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그는 자기 일을 매우 좋아했었는데 성관의衝動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일자를 잃어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만 바라봤다. 화가 잔뜩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멋져 보이는가?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말할 나위 없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에게 퇴사란 일정 기간 불안정한 수입을 견뎌내고 새 일자를 찾아서 다시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 고생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당신의 상사는 그저 그 인간관계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하나 더 뽑으면 그만이다. 일이 정말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서 퇴사를 고민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하지만 상사와의 갈등으로 억울하다고 우욱하는 마음에 대사에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사가 무능해 보이더라도 성급히 그를 타다거나 원망하지 말자. 상사를 위해서 모든 행동이 완벽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직급일 뿐이다. 설사 그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리더십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상사에게 죽기 살기로 되면은 행동이 과연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공병 리더십의 공동저자 베니 맥키는 현실에서 상사는 조직 안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파워를 지녔다라고 지적한다. 아무리 상사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지금 당장 당신의 커리어를 말살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을 달려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어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 상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퇴사하고 싶다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관리 실수하거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등 이런저런 실수를 저질러서 상사에게 지킬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퇴사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상사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퇴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먼저 당신에게 상사의 신뢰를 잃었는지 생각하고 만일에 업무 능력이 문제라면 우욱하는 마음에 사직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꼭 잘 해내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보다는 먼저 업무를 잘 숙지하고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게 되었을 때 이직을 열심히 해도 늦지 않다. 2015년 초 B는 한 피부관리실에 취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가 그와 여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 대표는 예쁘장한 얼굴에 부지런하고 센스 있는 그녀를 매우 좋아했다. 담소를 자주 나누고 함께 쇼핑도 즐거웠으며 가족 행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도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적인 장소에서는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얼마 후에 대표는 B에게 점장제를 맡겼다. 그녀는 동료들 앞에서 일정의 우월감을 느꼈다. 다른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그녀를 탐탁치 않아 했지만 그들은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대표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것인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그녀가 맡은 매장의 매출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해 연말 결국 대표는 새로운 사람을 뽑았고 한 달 뒤에 그를 매장 총지배인으로 임명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B에 대한 처분이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총지배인이 직원들에게 업무 분장을 하는 자리에서 B는 대놓고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해버렸다. 그 일로 그녀는 대표에게 쓴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대표는 너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은 실적으로 보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3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대표는 한 번의 말이 없이 사표를 서류했다. 퇴사 후에 다시 구직의 길에 오른 B는 그제 현재 본인의 능력으로는 예전과 같은 직이나 직급의 일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높은 연봉은 대표의 총애와 인심으로 얻은 그 봄이었다는 것을 그제 알게 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유가 어찌 됐든 퇴사 전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여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냐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은 어디에서든지 잘 적응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퇴사는 단 한마디의 말로 마무리되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보려면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적응기가 필요하다.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묻겠다.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반년 동안에 열심히 적응해서 마침내 팀 안에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새로운 상사 역시 당신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그때 또 어떻게 하겠는가? 퇴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연정은 졸부에 떠나지 않게 한 IT 기업의 마케팅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졸업 전에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신문사나 방송국에 들어가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인이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초년생에게 주는 월급치고는 높은 편이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연정은 고민에 빠졌다. 일단 마케팅 업무에 흥미가 없는 데다가 몇몇 동료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상사를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의 정착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상사는 연정이 월급이 적어서 퇴사를 고민한다고 생각했다.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20% 인상해줄게. 잘해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말이야. 팀장이 연봉을 인상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요. 제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니만큼 그쪽 분야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끝에 상사는 연정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자네의 뜻은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자네 혼자서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하고 싶진 않을 거야. 게다가 부모님도 모두 여기 계시잖아.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1년에 키크대야 한두 번 정도만 뵙게 될 거고. 혹시 생각이 든 회사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는 친구 회사를 소개해줄게.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야.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은 다시 잘 생각해봐. 현재 연정은 상사가 소개해준 회사에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그녀는 당시에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회사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퇴사를 떠올린다. 일이 재미없어도 임금이 낮아도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업무에 너무 힘들어도 모두 퇴사를 생각한다. 사실 한 번 강조하지만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앞서 말했듯이 퇴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 상사가 왜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지, 상사가 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나는 왜 동료와 관계가 껄끄러운지, 나는 왜 맡은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는지 등을 잘 생각해봐라. 예, 특히 퇴사를 들미러 상사를 협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퇴사 의사를 내비치면 상사가 무조건 임금을 주거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협상해 줄 거라고 자만하지 마라. 당신의 업무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는 그저 한 명의 직원이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손해나 손실이 없다. 그들은 그저 당신을 대신할 한 명을 새로 뽑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직장에서 한강기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 한 해가 아주 소중하다.衝動적인 마음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퇴사 후에 일어날 여러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사 후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퇴사 후에 곧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저축해둔 돈으로 얼마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직 전에 충분히 고민을 생각한 다음에 커리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자기 인생에 마땅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자,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와 연애하지는 마라. 설날의 당신은 밸런타인데이를 어떻게 보내는가? 그늘 곳곳에서 진행되는 1+1 방과 행사에 어떻게 피하는가? 요새 만나는 사람은 있어?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아무데서나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거친 사랑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어느 지방에 사는 직장인 여성이 있다. 그녀에게 주말의 휴일은 가장 힘든 시간이다. 혼자 지방에 내려와 살고 있어서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 딱히 취미도 없어서 쉬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그날마다 여자는 참기 힘든 외로움과 쓸쓸함에 시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회사 모임이 있으면 동료들은 누구나도 애인을 함께 들어오는데 그녀만 달랑 혼자 참석한다.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 오랜 외로움을 참지 못한 여자는 결국 어느 날 사교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된 후에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겨울은 같은 도시에 살고 그는 시간이 나이는 항상 그녀를 어려웠다. 대화도 잘 통했기에 여자는 이 관계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고 더 이상 외로움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깊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씀씀이에 인색해졌다. 같이 있으면 항상 그녀가 돈을 냈다. 자매는 뜻을 짱게 하겠다. 데이트하면서 쪼진도 즐거우니 이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야. 너무 쪼잔하게 걸지 말자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가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남자의 진성을 알아채야 했다. 하루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출장 중에 소매치기를 당해 지금 있는 돈을 모두 잃어버려서 집에 갈 차비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여자는 또 낯선 사람에게 전화왔다. 상대는 자신이 이 모지의 의사인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정당경 수술이 필요하니 수술비 600만 원을 송금해야 누구였다. 소금이라도 졌다거나 남자친구가 불구 어쩔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여자는 급한 마음에 그와 그렇게 기분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제는 서로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덕분에 자신의 삶도 조금은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바로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 그의 병문안을 위해서 바로 회사에 월차를 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여자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쓸쓸해도 성도에게 아무나 연애해서는 안 된다. 쓸쓸한 감정으로 가득 차면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연애가 아니다. 외로울 때는 맹목적으로 그저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게 되지만 이는 당신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기들은 접어두는 게 좋다. 외로움을 씻어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사람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대전 끼워 맞추기식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요리를 시켰는데 주문한 요리가 아니라 다른 요리가 나오면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마음은 불편할 것이다. 그게 바로 끼워 맞추기식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찾아서 연애하지 마라. 당신의 사랑이 조금 천천히 오는 쪽이라고 믿으면 된다. 급하게 연애할 필요도 없다. 연애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아무나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복잡해진다.